자, 1번 외란 이전의 대내외 정세.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조선 상황은 어땠고 일본 상황은 어땠고 중국의 명나라 상황은 어땠느냐.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조선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 어떤 부분도 딱히 좋지가 않았어요. 왜 좋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양반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고요. 양반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우리 앞쪽 단원에서 다 배웠잖아요. 4번에 걸친 사화를 겪었고 그리고 결국 사림들이 이조전락 임명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면서 편이 갈라진 거 붕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양반 사회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 양반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세금 제도나 국방의 의무, 군역 제도가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세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거두어들여지지 않고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국방력이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매우 약했다. 국방력이 약했다. 이게 조선의 상황. 다음, 일본의 상황은 그럼 어떠했느냐? 일본도 사실은요.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어졌었어요. 그 일본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무사들 있잖아. 칼 들고 전쟁 나가서 싸우는 이 무사들이 막 네가 힘이 세니 내가 힘이 세니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들끼리 세력을 다투던 일본의 역사시대를 전국시대라고 얘기해. 근데 이 전국시대가 한 100년 동안 이어졌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이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을 했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평화 통일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무력, 힘을 많이 사용을 했고 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불만을 갖는 세력이 일본 안에서 굉장히 나름 컸던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민을 한 거죠.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세력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뭔가 나의 힘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군사훈련을 시키고 외국에서 조총 같은 신무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뭘 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부터 쳐야 되겠다. 조선을 침략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방력이 약한데 일본은 전쟁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땠느냐. 명나라가 원래 우리 조선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즉 4대 하던 강한 나라였는데 명나라는 점점 내부의 여러 가지 권력 다툼으로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명나라는 요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일본이 쳐들어오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 이제 2번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 일단 지도를 먼저 보세요. 지금 우리 교환에는 임진왜란의 전개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 사실 임진왜란 부분은 순서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진왜란이 전개되어 나갔다라는 걸 들으시면 훨씬 더 이 부분이 재밌고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순서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는데 지금 교환에 없는 내용들이 등장할 경우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교환에 없는 것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그리고 옆쪽에 일본은 안 그렸어요. 뭐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대략 이쪽에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본에서 조선으로 1단계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조선의 육지가 바로 지금의 부산 쪽이에요. 그래서 부산 지역으로 침입을 해오는데 처음에 일본이 침입을 할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 구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았어. 니네를 쳐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쳐들어간다. 라는 구실이 있어야 되거든. 일본이 조선한테 터무니없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예정이니 니네 나라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좋게 말할 때 길을 비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비킵니까? 아이고 지나가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거부를 했더니 일본이 그걸 구실 삼아서 쳐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침략이 시작이 됐어요.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 당시에 부산진 동래성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부산진 동래성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쉽게 일본에게 함락당했습니다. 뭐 이유는 앞에서 다 들어서 이해는 되시죠? 우리는 국방력이 약해져 있었고 일본은 차근차근 침략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뚫리고 나서 한양이 지금 어디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 있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일본이 어떻게 가는 거야? 대각선으로 쭉 치고 올라가겠죠, 한반도를. 자, 일본이 부산진 동래성을 함락했습니다라는 소식이 중앙에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서 한번 최종 방어선을 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충청북도 충주 지역이었어. 여기에서 한번 방어선을 치고 일본과 결사항전을 해서 막아보고자 했으나 이번에도 어이없이 충주의 방어선이 함락되어 버렸고요. 충주를 뚫고 난 일본은 급기야 한양에까지 쳐들어오기에 이르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산진 동래성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충주 함락당하고 한양까지 점령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충주가 뚫렸고 한양 수도를 향해서 일본군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왕 선조. 선조는 끝까지 한반도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에게 세자책봉을 해서 네가 한반도를 지켜라. 네가 뒷수습을 해라 하고 본인은 신하들하고 같이 피난을 가게 됐는데 어디로 피난을 가게 되느냐? 한양을 떠난 선조가 피난을 간 곳은 바로 압록강 유역에 있는 중국과의 경계의 의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의주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지. 왜냐하면 의주를 선택한 이유는 여차하면 바다 건너 명나라에 도망을 갈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의주로 피난을 가가지고 선조가 명나라에게 도와달라라고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도인 한양까지 왕이 버린 상태에서 일본은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요. 급기야는 쭉쭉쭉 한양 점령하고 한 달 보름이 안 돼서 함경도 지역까지 북상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시니까는 쭉 그냥 단어로 외우는 것보다 이해 잘 되시죠?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옆쪽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육지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던 그 상황. 하지만 바다에서의 상황은 달랐어요. 수군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군의 활약에서는 다들 아는 이름이라 미리 써냈어요. 이순신의 활약이 매우 도드라졌는데 이순신은요, 첫 승리,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사천해전에서 승리, 당포에서 승리, 당항포에서 승리, 그리고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손꼽히는 한산도 대첩에서의 승리까지 파죽지세로 바다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었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이겨서 좋다 이게 아니야. 일본의 계획을 차단시킬 수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일본이 아까 어떻게 가고 있었어?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 대각선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필요하지만 군인들이 먹을 식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일본의 계획이 그래서 어땠냐면은 일단 공격 부대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 이제 선발 부대 말고 후발 부대 뒤에서 따라가는 두 번째 부대는 어디로 가느냐?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남해안을 돌아 서해안으로 상륙한다. 왜? 한반도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라도와 충청도 지대가 완전 평야지대, 여기가 벼농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식량을 확보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애들한테 식량 확보, 식량 공급, 이게 계획이었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 남해안에서 계속 이순신이 떡 버티고 여기에서 막 옥포 승리, 사천 승리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네들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즉 이순신의 승리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의미와 함께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곡창지대를 빼앗기지 않고 보호했다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이순신이 더욱더 높게 평가받는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군의 활약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분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의병의 활약인데 의병은 직업이 군인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로운 병사. 왜 의로운 병사라고 하느냐? 나는 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싸워야 될 의무는 없는 사람이지만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운다.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선 사람들을 의병이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난다 해서 홍의 장군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곽재우. 다음, 사명대사, 승려 출신이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유정. 사명대사죠. 그 외에도 없는 사람들 이름 좀 더 쓸까? 조헌, 고경명, 정문부, 그리고 서산대사로도 알려져 있는 효정까지 이런 사람들이 의병장으로 활약했었고 중요한 건 의병의 숫자는 원래 군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들이 너무 큰 승리를 많이 거두는 거야.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평지가 아니야.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싸우는데 지리가 너무 복잡해.
근데 의병애들은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 즉, 눈 감아도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 가면 산이 있고 다 안단 말이야. 익숙한 향토, 내 고향, 내 고장의 지리를 이용해서 적들에게 일당백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었다. 이게 의병의 활약이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때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군이 당황을 했겠죠. 그리고 육지에서 일본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선조가 가가지고 명나라한테 지원군 보내달라 그랬고 명나라 지원군이 도착을 해. 조선 군대와 명나라의 연합군이 일본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북쪽의 핵심성 평양성을 탈환을 했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육지에서 지기만 하던 관군, 국가에 소속된 군대도 승전보를 전해오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승리 소식이 바로 뭐야? 권율 장군이 이끌었던 행주대첩. 경상남도 진주에서 김시민 장군이 이끌었던 진주대첩. 자, 이런 데서 승리 소식이 팡팡 들려오기 시작하죠. 참고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이렇게 꼽히기도 합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일본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정부에다가 사실은 명나라에다가 제의를 했던 건데 어쨌든 우리 쪽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휴전협상 하시죠. 휴전협상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해. 그래가지고 전쟁을 잠깐 중단하고 전쟁 끝난 거 아니야 임진왜란. 잠깐 중단하고 이제 휴전협상에 들어갔는데 물론 우리도 휴전협상하는 동안 놀고 있진 않았겠죠. 무너진 성 다시 쌓고 무기 새로 만들고 군사훈련하고 이러고 있었고 일본도 뭐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 휴전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협상이 깨지게 되는데 이 얍삽이들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휴전협상이 깨지고 나자 다시 재침략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후반이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그 휴전협상을 하던 사이에 모함을 뒤집어 쓰고 관직을 다 박탈당했던 이순신이 관직 하나 없이 다시 전쟁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죠.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한 거 있잖아.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해가지고 12척 끌고 나가서 남해안의 울돌목에서 어마어마한 적군의 수백 척의 배를 바닷속에다가 아주 침몰시켜버린 그 유명한 전쟁이 명량해전이고요. 명량해전이 끝날 무렵에 이 전쟁을 일으킨 주인공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일본이 되게 큰 충격이잖아. 그래가지고 퇴각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도 퇴각을 하는데 그 퇴각하는 일본군의 후방에서 최종적으로 큰 전투를 일으킨 게 바로 노량해전.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유탄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죠. 어쨌든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의 스토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색깔로 썼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필기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임진왜란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었는데 과연 전쟁에 가담했던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조선부터 갑니다. 승리는 승리였지만 빛바랜 승리야. 왜? 전쟁의 무대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죠.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급감 인구 감소. 전쟁 도중에 7년 동안 온 국토 8도 강산이 다 짓밟혔어. 국토 황폐화. 다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신분을 상승시켜주기도 했고 그리고 노비들이 노비 문서 불태우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서 조선의 신분제도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됩니다. 신분제 동요.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 전쟁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많이 불타죠. 대표적으로 불타 없어진 게 뭐가 있었냐면은 왕이 사는 궁 경복궁도 불탔고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절 불국사도 절타고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해서 보관하는 역사서 보관 창고 사고도 불타서 없어지고요.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 일본으로 잡혀가고요. 하여튼 조선의 피해가 가장 컸죠. 자, 그렇다면 또 전쟁에 가담했던 일본하고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옆으로 가서 일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에서 지고 어쨌든 도요토미는 죽었지만 일본은 별로 타격받은 게 없어요. 새롭게 권력을 이어받은 인물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이끄는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자, 에도 막부가 들어섰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문화가 배 아프게도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 왜?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문화재 많이 훔쳐갔죠? 문화재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도자기 기술자 같은 사람들, 문화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갔죠. 납치해 가가지고 문화기술을 전수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문화가 발전했고, 자, 결정적으로 다음 이야기랑 이어지는 건데, 중국 대륙에서는요, 명나라가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진족 애들이 그 틈을 타서 미친 듯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여진족이 나라를 만들어버렸어. 그 나라가 바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야. 자, 일단 잘 알아둬야 돼. 후금. 명나라는 쇠퇴, 후금은 성장. 자,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마무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었잖아요. 전쟁 일으킨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하고 잘 지내고 싶다. 전쟁 그거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빴어. 라고 하면서 조선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의병장이었던 유정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에 잡혀갔던 우리나라 포로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고요. 그러면서 일본과 다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일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주기 위한 문화사절단이 그때부터 한 200년 동안 파견이 돼요. 그 문화사절단을 우리가 통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진왜란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